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지난 2022년 9월 26일 이른 아침부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에서 큰 화재 사고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하 주차장 1층 하역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이 대형 참사 너무도 안타까움을 줬는데요.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이 발화 지점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화재 감시 시스템 역시 꺼져 있었습니다. 당연히 작동했어야 할 소방 안전 장치들이 있으나 마나한 무용지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현대아울렛 대전점이 화재 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소지를 피하기 위해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도 마치 한 것처럼 회의록을 임시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현대아울렛 점장과 안전보건관리자는 입점, 협력업체 사업주, 또 근로자 등과 협의체를 만들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피 방법과 작업장 간 긴급 연락망 등을 확인 점검하고 안전부문 개선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데 개점 당시부터 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안전관리만 제대로 했으면 충분히 예방하거나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에서 할 말을 잃게 합니다. 한편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피해를 보게 되는 건 입점 상인들이죠.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로 영업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입점 상인들은 권고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근근히 생계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저 대전 현대아울렛 재개장만 바라보고 있다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영위해야 할지 막막할 따름이라며 오로지 재개장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오는 6월에 드디어 현대아울렛 대전점이 다시 문을 엽니다. 현재 건물 부분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입점 상인들도 재개장 시기에 맞춰 5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물건 준비와 또 매장 정리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제는 한 2달 정도 버티면 되기 때문에 희망이 크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바라고 바라던 날이었겠습니까? 다만 여기서 변수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아울렛 화재 관련 관계자들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채 반년째 수사가 이어지면서 재개장이 혹시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현대아울렛에 입점한 업체들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조속한 재개장 분명 필요합니다. 자, 잠시 후 집중 인터뷰에서 현대아울렛 대전점 입점 점주 한 분과 6월 재개장을 앞두고 현재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이라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면서 4월 24일 월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4월 24일 5시엔 대세남.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나겠습니다.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함께하겠습니다. 정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로 정해봤습니다. 예.
누가 어떤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까? 네,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좀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이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예. 이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전세가율, 그러니까 이거 집값 대비 전세 보증금 비율이요. 80%가 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 한국부동산원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이 전세가율이 80%가 넘으면은 이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 깡통 전세 위험이 크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또 건물을 지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이 선순위, 근저당권까지 포함이 되면 이 깡통전세 위험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한국부동산원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이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 대전 대덕구로 나왔고요. 전세가율이 무려 131.8%나 예. 됐습니다. 그리고 대전 지역 전체 그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이 100.7%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대전 지역의 상황이 심각하군요. 네, 전국적으로 봐도 상당히 높은 수치니까 예. 심각하다고 볼 수 있죠. 네. 여기에다가 최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에 대한 그 불안 심리가 커지면서요. 이 전세 수요가 감소하고 있죠. 또 이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로 인해서 이 집값과 전세값 계속 떨어지면서요. 이 깡통 전세 피해 위험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그 지난해부터 몇 차례 이 대전에서 벌어졌던 이 수백억 원대 그 전세 사기 소식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예. 얼마 전에도 이제 대전 서구 도마동과 괴정동을 중심으로요, 이 50억 원대의 전세 사기 피해가 알려져서 주위를 좀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해질 때마다 그 피해 금액 규모가 상당하고 너무 커서 저도 놀라게 됩니다. 네, 예. 뭐 50억, 100억, 뭐 몇백억 예. 이러니까 피해자가 몇십 명, 뭐 수백 명 이렇다고 그러니까요.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 피해자 사연마다 안타까움도 참 많은데요. 네. 한 피해자는 배우자와 사별한 다음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이 전세 기간이 끝나서 이제 그 계약을 종료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도 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또 다른 피해자는요. 1억 4천만 원 대출 받아서 이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내고 살고 있는데 대학생 딸 둘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 집이 이제 경매로 넘어가겠다 이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계약을 중개했던 부동산을 좀 찾아가 봤는데 거기 사라졌고요. 이미 없고 다른 가게가 거기에 들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한 신혼부부는 이 사회초년생 때부터 모았던 돈하고 이 대출 받아서 전세 보증금 마련했는데 전세 사기로 1억 4천만 원 빚만 안게 됐다면서요. 이 자녀 계획도 포기한 지가 오래됐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현실이 지옥 같다. 뭐 이런 사연을 남기기도 했고요. 예. 또 다른 피해자도 40살 직장인이 6살 아기 키우면서 억대 빚을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죽고 싶다. 뭐 이런 힘든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답니다. 얼마나 막막하시면 이런 표현까지 쓰실 수밖에 없겠습니까?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떠나서 이렇게 한 가정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안타까운 사연이군요.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돈에다가 그 돈을 또 빚을, 돌려받는 건 예. 고사하고 오히려 빚만 안게 되는 거니까요. 근데 더 암울한 상황이요. 상황이 이런데도 이 피해자들 가운데 일부는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았다는 이유로 아니면 뭐 집이 아직은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다는 그런 이유로요. 피해자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경찰에 피해자 신고도 접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포자기에 빠진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피해자 신고 접수마저도 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이 상황이 이렇다라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좀 네. 너무 미온적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정부에서도 이 최근에 금융권의 그 경매 잠깐 미뤄달라고 뭐 이런 대책도 내놓았었는데 이 현실이 그 피해자 보호에 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현재 제도로는요, 이 갭 투자로 마음 먹고 이제 사기 치려면은 얼마든지 전세 사기가 가능한 그런 허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거는 국가가 그 애초에 제도를 좀 잘못 설계해서 이렇게 생긴 부작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피해 구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 그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지자체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대전만 해도요 이번 달에 60건의 전세 사기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고 하는데요. 대전시는 현재 별도의 그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아직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많은 피해가 발생해 왔고요. 또 이제 예견된 만큼 피해자들이 신고나 구제책 같은 것들을 좀 상담받을 수 있는 피해 지원센터 설치에 대전시와 각 자치구 그리고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하루빨리 이런 기구들은 마련이 돼야겠군요. 네. 자,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기승전 적합입니다. 결론은 어쨌든 적합이라는 거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최근 임명된 그 권득용 신임 대전 디자인진흥원장 선임을 놓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모 때부터 이장우 대전시장 캠프 출신이자 비전문가가 내정된 거 아니냐 이런 설이 돌았었는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권 신임 원장의 전과 이력도 알려지면서 이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 이런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거기에 이제 했던 이야기가 또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디자인 경력이 전혀 없는 이 환경공학 전공자를 임명하는 게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장우 대전시장이요. 실무 책임자가 디자인 분야 전문가니까 원장이 꼭 디자인 전문가일 필요는 없고 또 이제 권신희 원장이 시인이라서 감수성이 풍부하고 사업이나 정치 경력 많아서 디자인진흥원장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 이 모두 5개의 전과 이력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한참 오래전의 일이었고 또 이제 흠결 하나 없는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논란에 좀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 내용을 지금 들으셨을 때 이장우 대전시장의 해명에 얼마나 어느 정도나 동의하실지 저는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네,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군요. 저도 이해하기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전에는 그 언론인 출신들을 산하기관장에 임명했을 때요. 비슷한 해명을 내놓기도 했었죠. 언론인 출신은 다양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전문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교통공사 사장이나 관광공사 사장으로 이제 임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기억이 납니다. 네, 이번에는 시인 출신이라 감수성이 풍부하니까 디자인진흥원장에 적합하다라고 하니까 이 산하기관장 임명 이유 그야말로 기승전 적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다간요, 그 영양학이나 조리 관련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도요, 식단은 영양사가 짜면 되고, 조리는 조리사가 하면 되고, 학창 시절에 배고팠던 경험이 있어서 학생들 사정을 잘 알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급식 지원센터장의 적임자다.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같은 논리라면요. 네, 예. 아니면은 과거에 조기 축구를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체육 관련 수장의 적임자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웃픈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저희가 극단적인 예까지 드렸지만 상황이 돌아가는 것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속된 말로 참 우픈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번엔요, 그 문화예술 관련 산하기관장 선임을 놓고도 좀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민선 8기 들어선 이후에 현재까지 대전 시립미술관장과 대전 예술전당 관장 그리고 네.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대전 디자인진흥원장 이렇게 3명이 새로 임명됐는데요. 대전 시립미술관장에는 올해 1월에요. 대전시 일반직 공무원 출신인 최우경 관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근데 이 최 관장 미술 관련 경력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도 이제 비전문가를 그 시립미술관장으로 임명하는 게 맞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이장우 시장은 대전 시립미술관과 대전시가 이제 협력할 때 행정이 중요하다라면서 이제 최 관장의 임명을 강행했었습니다. 예. 대전시 산하기관 모두 대전시와의 행정적인 협력은 당연히 중요하고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대전 시립미술관의 지역에서 역할을 생각했을 때 그것이 비중이 얼마나 높으냐를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장우 대전시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모든 산하기관장의 행정 관련 인사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산하기관과 시와의 관계가 굉장히 행정적으로 그게 중요하다고 가장 하니까 중요하다면 다 이렇게 해야죠. 맞죠. 예. 예, 그러니까요. 어디는 언론인 출신이 경험이 많으니까 적임자다. 어디는 행정이 중요하니까 공무원 출신이 적임자다. 또 어디는 시인이라서 감수성이 풍부하니 적임자다.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어디에 초점을 둬야 할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요, 뭐 시인이나 감수성이 풍부하니까 디자인진흥원장이 아니라 대전시립미술관장을 맡아도 되는 거고, 뭐 언론인 출신이라 경험이 풍부하니까 교통공사 사장이나 관광부서 사장이 아니라 뭐 디자인진흥원장 맡아도 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행정이 중요하니까 이 시립미술관장이 아니라 교통공사, 뭐 관광공사 사장을 맡아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 그때그때 다르네요. 결론 정해놓고 적임자 정해놓고 네 이렇게 하는 거 기승전적합 맞군요. 네, 그러니까요. 현재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도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도 뭐 행정가 출신이자 이장우 시장의 캠프 때 그 총괄선대위원장을 지냈던 인사가 내정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좀 돌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여기에다 또 이장우 대전시장이 얼마 전에 대전문화재단 개혁을 위한 그 공직기강 확립과 통폐합의 필요성을 강조해서요. 뭐 행정가 출신 내정설에 좀 설득력이 더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또 보던 장면이 반복되는 것 같군요. 네, 얼마 전에 임명됐던 그 대전 테크노파크 원장 공모 때도 뭐 행정 관련된 이야기가 중요시 좀 나왔었죠. 분위기가 상당히 비슷한데요. 사전에 이런 발언들이 있고요. 네네. 예. 이 내정설이 사실인지 아닌지 역시 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선거를 함께 치른 사람들이니까 좀 비슷한 철학을 공유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책임 시정을 꾸려나가겠다는 것도 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사안마다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을 대면서 산하 기관장을 임명하고요. 또 그걸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거, 이건 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민선 8기 대전시의 산하 기관장 인사 참으로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월요일 5시엔 대세남 함께하고 계십니다. 집중 인터뷰 이어집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 9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 대전점 화재 참사가 발생한 지 오늘로 211일째, 어느덧 7개월이나 됐습니다. 현장은 오는 6월 중순 재개장을 앞두고 한창 복구 공사 등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르바이트와 임시 매장 등을 운영하며 버텨온 입점 상인들은 이 재개장 시점이 확정되면서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지연구 현대 아울렛 비상협의체 대표와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이 대전점 화재 이후 현재 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연구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이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재개장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확한 재개장 일정이 나온 겁니까? 일단은 그 지상층 영업 허가가 승인이 난다는 그 가정하에 6월 12일 월요일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월요일. 네네. 그러면 어떤 승인 절차가 또 있어야 되는 거군요. 그쵸, 예. 그 고용노동부 승인이 좀 필요합니다. 영업 승인이. 네. 이날을 얼마나 지금도 기다리고 계실지, 사실상 기약 없는 휴업에 들어가면서 입점 상인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으셨을 텐데 그동안에 입점 상인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그래서 하주로 인해서 이제 그 직접 피해를 입은 그 입점 업체와 상인이 한 1,0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하주로 인해 장기간의 영업 중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점주나 뭐 중앙관리 매니저는 뭐 임시 매장을 운영하거나 뭐 타매장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소상공인 대출과 뭐 생활안전 자금을 받으며 그 생계를 유지했었습니다. 네. 더불어 이제 직원들은 뭐 실업급여를 받거나 아니면 타점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일부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그렇게 견디고 있었습니다. 예. 견디고 계시는 건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 다행스럽게 대전 말고 이제 천안에 예. 그 아울렛에 임시 파원 매장을 운영하게 돼서 오픈 전까지는 재개장 전까지는 그쪽에 예.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렵지만 계속해서 이제 일을 해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곳에 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힘든 시기를 상당히 오래 보내셨잖아요. 예. 입점 상인분들 어떻게들 말씀들 하고 계시나요? 재개장 소식 들으시고요. 일단은 뭐 굉장히 좋아하시죠. 좋아하시고 지금까지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예. 앞으로는 좀 더 그 발전된 모습과 또 안전과 그 매체를 더 신경 쓰겠다. 뭐 그런 네네. 마음으로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도 상당히 그럼 바쁘게 요즘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어떻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전 현대아울렛에 무려 270개가 넘는 업체가 네. 입주해 있었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뭐 다른 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근근히 아르바이트도 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대부분 뭐 복귀는 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부분의 어떤 점주랑 중앙관리 매니저들은 복귀를 하고요. 문제는 직원들인데 예. 직원들은 제가 봤을 때 한 10% 정도는 아마 타 직장, 타 점포로 아마 이직을 한 것 같습니다. 이미 이직을 90% 완료했기 정도, 때문에 네, 90% 정도만 다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전시나 네네. 또 그러니까 네. 사측에서는 그동안에 이 상인들, 뭐 직원들을 위한 지원책 어떻게 잘 지원이 됐습니까? 뭐 협의는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점주와 중앙 매니저들 기준으로 이제 한 3개월 3회차까지는 350만 원을 지급했고요. 월에요. 예, 월에. 예. 그다음에 재개장까지는 이제 매달 이제 점주하고 매니저에게 150만 원씩 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직원들은 그 무급 휴가나 그 유급 휴가 중인 직원들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근데 예. 문제는 우리 직원들 중에 그 무급 휴가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직원들이 많지 않다는 게 좀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의 비중이 됩니까? 그게? 이게 그 제가 봤을 때는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대다수가 못 받으신 형편이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조건이 안 되니까요. 정상적인 어떤 근로자로서의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은 예.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네네. 뭐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뭐 좀 그 사대보험이 안 되는 상황에서 뭐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요. 예. 그다음에 근데 일을 뭐- 했던 것은 다 확인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되지 그렇죠. 않았다는 거군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죠. 좀 안타까운 면이 있었군요. 예. 그 현대아울렛 대전점의 지금 재개장 준비, 그러니까 복구 공사는 뭐 현장 가보신 거잖아요. 예. 어느 정도 이게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거의 뭐 복구 공사는 지상층은 다 된 것 같아요. 다 된 것 같고 그 지하층에 대한 부분들이 좀 훼손이 심해서 예. 좀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하층도 보셨습니까? 혹시? 지하층은 내려가 봤는데 예. 그 방지실 주변이 아직 복구가 좀 많이 안 돼 있어서 요거는 9월쯤 돼야지 완전히 정상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재개장 때는 지하 주차장은 뭐 이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이용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대책 방안으로 그 우리 지상에 이제 지상 그 주차 타워가 있는데 거기를 많이 예. 활용하고요. 예. 당분간은 직원들 그 스쿨 버스처럼 버스 이용을 좀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직원들은 통근 버스를 운영할 계획이군요. 통근버스 운영하고 예. 그다음에 유성구청이랑 협의하에 일부 임시 주차장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지난달에 이 대전 현대아울렛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네. 일각에서는 수사 지연 우려와 더불어 이 재개 시점까지 미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대표님께서는 돌아가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검찰 쪽에서는 그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반려 후에 이제 재신청을 했는데 예. 그때 영장이 기각됐고 또 경찰 수사가 좀 힘이 많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장을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고 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수사가 예. 좀 속히 종결되길 그래야죠.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래야 재개장에도 아무 문제 없이 변수가 그렇죠. 되지 않아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예.
현대아울렛의 빠른 정상화 필요하겠고 재개장도 문제없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이 같은 일이 다시는 네네.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는 것 이게 참 중요할 겁니다. 대표님 맞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한 안전 점검 재발 방지 대책 분명히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이 자리를 통해서 맞습니다. 관련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해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현대 관련된 협의 업체와 그다음에 직원들 외에 우리 같은 판매 사원들 다 합치면 그 아울렛에 근무하는 사람이 그동안 1,6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1,600명이 마치 그 유성 소방관처럼 정말 매 눈으로 쇼핑몰 구석구석을 볼 것입니다. 예. 지금까지 매출 증대에 급급했지 네네. 사실 안전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매출도 중요하지만은 그 매출이 안전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직원들과 현역 업체 직원들 그다음에 판매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안전하고 행복하게 그 시민들에게 행복을 드릴 수 있는 예. 그 아울렛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표님 그동안의 마음고생도 크셨을 텐데 위로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재개장 준비 차질 없이 잘 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집중 인터뷰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대전점 재개장과 관련한 상황 짚어봤습니다. 지연구 현대아울렛 비상협의체 대표였습니다. 자, 5시엔 대세남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어서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리 맥킨타이어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회 이슈와 현안을 한 권의 책으로 말합니다. 희망의 책과 함께하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안녕하세요. 희망의 책 대전본부 김기수입니다. 오늘 저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이라는 긴 제목의 책을 통해 과학적 사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 과학 부정론자들과 어떻게 대화하고 관계 맺으며 궁극적으로 그 생각을 바꾸고 행동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쉽게 만나기 어렵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제법 많은 숫자인 약 11%, 미국인 10명 중 1명, 특히 20대 중에는 3명 중 1명은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자 리 맥킨타이어는 과학적 태도의 중요성을 설파하는 철학자인데요. 평평한 지구 국제학회에 참여해 열성적인 평평한 지구론자들을 만난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을 부정하며 자신들의 신념을 맹신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성을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로 체리 피킹 방식으로 자신들이 좋아하는 증거만 수집하고, 두 번째로 음모론을 믿으며, 세 번째로 가짜 전문가에게 의존하는 동시에 진짜 전문가를 무시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논리적 오류를 범하며, 마지막 5번째로 과학이 달성할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는 불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신념은 자신의 정체성, 집단의 사회적 정체성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와 사실이라는 과학적이더라도 반대편의 실증적 증거주의적인 접근은 오히려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저는 당연히 지구가 둥글다고 믿으며 백신의 과학적 효과를 믿고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설파하고 다니는데요. GMO 관련 부분에서 멈칫하게 된 내용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유전자 변형식품이 누군가에게 건강상 해를 끼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다만 유전공학의 안전과 효용성 사이의 합의를 무시할 때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합의를 거부하는 지구온난화 회의론자들을 비판할 수 없다. 기후위기를 설파하며 동시에 GMO 반대운동을 함께하는 것도 과학적 태도에서는 무척 어색한 일이라는 말인데요. 이 책에서는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는 전략으로 논쟁이 아니라 이야기를 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청과 공감과 존중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라는 겁니다. 엉뚱한 주장을 하고 비상식적인 신념을 가진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공감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요. 신뢰를 쌓고 어떤 사실이나 증거가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개방형 질문을 던지며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비과학적이다, 무식하다, 너는 이단이다 라고 몰아세우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어쩌면 개인적이고 친밀한 대화가 가장 필요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네, 5시 대세남 독서 캠페인이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제들을 책을 통해 함께 고민해보는 책으로 보는 시사 대세남 책사.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김기수 이사께서 리 맥킨타이어의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과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누는 법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취재신문 기자들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역의 이슈를 진단해보는 방송을 탄 기자단, 이른바 방탄 기자단 시간입니다. 오늘도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중돌부 임효인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17개 시도지사 공약 실천 로드맵 평가의 후폭풍이 정말 거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안 한, 그러니까 거부한 대전시가 최하위 등급이 D등급을 받자 대전시도 강하게 반발했고 이장우 대전시장은 평가 구조 자체마저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평가 결과에 대해서요. 대전시가 전국의 민선 8기 단체장 공약 로드맵, 그러니까 준비도 평가에서 가장 낮은 D등급 평가를 받았고 이게 전국에서도 유일한 D등급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평가였는지 그리고 이 결과를 방탄기자단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라는 곳에서 이 매년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에 대한 공약, 이 공약에 대한 실천 계획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 언론에서도 가장 좀 이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보고 분석도 하고 좋은 주제를 가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번 평가에 대해 대전시가 내세우는 주장은 좀 평가 자체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라는 입장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이해는 되지만 이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대응면에서도 대전시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점을 조금 아쉬운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뽑는 단체장들이 선거 전에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공약이라는 거를 내걸잖아요. 그래서 그 공약들이 얼마나 현실 가능성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짜임새 있게 잘 수립이 됐고 얼마나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를 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예. 이 민선 8기가 시작이 됐으니까 거의 이제 초반 단계에서 이 공약들이 얼마나 실천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성격으로 평가를 하겠죠. 이제 시작 부분이니까. 네. 그런데 이제 대전시가 우리는 지금 아직 평가를 받을 게 없다라고 하면서 평가에 뭐 소극적으로 한 거죠. 우리는 평가 받지 않겠다, 받을 거 없다라고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D등급을 받았고, 그러니까 최하위 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뭐 시험을 안 보면 그냥 뭐 0점 받는 것처럼 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 그럼 난 그걸로 평가를 거부한 거야라고 하면 사실 뭐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D등급을 나왔다는 거에 대전시가 아니 왜 D등급이야? 난 평가를 받지 않은 것뿐이야 라고 하면서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평가 자체가 저도 이제 보면은 상당히 그래도 꽤 긴 시간 동안 전문가와 활동가 등으로 해서 평가단이 구성이 되고
이 평가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자료 제출하는 거잖아요. 매년 이렇게 해왔던 것 중에 하나고 공약을 정말 뭐 현재까지 몇 퍼센트를 달성했느냐라는 것보다 현재 공약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좀 이렇게 알 권리들을 좀 공개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대전시는 좀 자료 보완이나 뭐 소명 이런 것을 지금 매니페스토 본부에서 요청을 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가 결국에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이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 결과가 나오면은요, 각 지자체마다 보도 자료를 내요. 우리가 몇 년 연속 뭐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리고 지표가 뭐 상승했다라는 식으로 지자체장들의 어떤 하나의 성적표가 되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자료 제출, 평가를 거부를 한 적도 없었고 사실상 이번 대전시 그러니까 민선 8기의 공약들 재정 규모가 정말 크게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를 했다는 것에서 이게 정말 이 많은 공약들이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 이런 시민들의 한편 이제 의심의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민선 8기에 된 대전시는 공약 재정 규모만 봤을 때 민선 7기에 비해 13배가 넘는 규모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시에서 이번 평가에 대해서 좀 평가 시기를 매니페스토 본부가 결정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은 문제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내세웠고 정부 부처나 협의할 사항이 이 공약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미완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를 받을 바에 차라리 제외를 하겠다 이렇게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하는 얘기는 우리는 시민들한테 평가받으면 된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너네가 왜 니네 마음대로 하고 싶은 시기의 기준대로 우리를 평가하냐. 우리는 시민들한테 평가받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전시 인터넷 홈페이지 그러니까 누리집을 통해서 결과를 공약 이행사항 투명하게 집행사항들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정보를 그럼 어떤 정보를 얼마나 공개하는 거는 대전시가 자의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실 제가 이거 기사 쓸 때도 시의 공약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끔 이렇게 들여다볼 때도 있는데 기자인 제가 찾아도 약간 여러 루트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많이 가려지지 않았나. 메인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조금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도 약간 불편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이 평가를 할 때 1차적으로 각 시도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기본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1차 네. 평가를 하고 네. 부족한 부분은 자료 제출 요청을 가능하군요. 하는데 네. 보면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가 만족할 만한 그 똑같은 평가 기준이 안 되다 보니까 추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없다, 주지 않겠다, 평가받지 않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사실 최신화된 업데이트된 자료도 이렇게 바로바로 등록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무엇보다 이장호 대전시장이 평가 자체를 부정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란의 프레임을 어떻게 보면 평가 자체가 부정하다, 부당하다, 부패하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양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비를 받고 진행하는 평가는 부당한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는 평가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모두 이제 투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 또 전문가 집단까지 함께 하고 있는 거니까요. 양측이 앞으로도 상당히 좀 불신의 모습을 보일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 이번 발표 이후에 이례적으로 이장호 시장이 이제 기자실을 직접 방문하면서 이 간담회 아닌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이 시장은 일단은 이 매니페스트 본부의 평가 구조에 대한 각종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민선 7기 당시 이야기를 꺼내 들면서 이 공약 사업 실천 계획 심의 용역비 명목으로 뭐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1,330만 원이나 뭐 많게는 1,8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집행을 매니페스토 본부에다가 했다고 하는데 용역비를 주었다. 네. 이 단체장 공약을 평가한다는 기관에 대한 이 공식적인 신뢰성 여부가 불명확하면서 이 그런 기관에 대해서 공약 평가에 대해 돈을 주고 뭐 받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좀 부패한 구조가 어디 있냐라는 입장이고요. 특히나 좀 강한 말로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매니페스토 본부의 평가를 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좀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지 않겠다고 일단은 발언을 한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용역비 안 받고 평가하는 기관이 있으면 참여할 의사는 있다라고. 무료로 네. 지자체장들의 네. 공약 그 이행 사항을 평가해주는 기관이
네. 있다면 하겠다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례적인데요. 이틀 연속 대전시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이틀 하루는 기획조정실에서 하루는 이정우 시장이 직접 이틀 연속으로 관련된 내용을 계속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는 좀 어떻게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도 뭐 적극적으로 뭐 할 말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대전시 주장대로 평가 제외로 해달라는 말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보지 말라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뭐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평가를 안 할 수가 있겠냐라는 식으로 약간의 어떤 대전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언급도 있습니까? 네, 5년간 7,776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민선 7기 때요. 근데 이 용역비는 공약 평가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활동비를 주라고 하는 그런 금액이다. 그래서 민선 5기부터 지금까지 평가 제외를 요구한 사례는 이번이 대전이 처음이고 이런 모습이 이해되지 않고 당황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비가 그러니까 5년간 모두 해서 7,776만 원이 집행이 됐다는 것인데 이 궁금한 것이 대전시청, 그러니까 시 내부의 공무원들의 분위기도 어떨지, 그러니까 평가 결과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이후에 대응에 대한 내부 분위기는 어떻게 좀 돌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이번 평가를 거부를 하면서 대전시는 어떻게 보면은 D등급이 아니라 평가를 할 수 없음, 뭐 아니면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함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줄 알았다고 이렇게 직접적인 실과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D등급을 줬다는 것 자체로만 봤을 때 이거는 약간의 그 감정이 들어갔다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이 공약 이행 실천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거에 대해 대전시뿐만 아니라 작년 말쯤이었는데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조금 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번 거부를 대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SA 등급을 받은 한 지자체도 같이 대전시와 함께 이번 평가를 안 받으려고 했다는 얘기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평가가 공개되기 전에 그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대전시에게 다시 한번 자기네는 그냥 도전을 하는 걸로 됐다. 그래서 약간 대전시만 혼자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 대해서 억울한 면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혀 이 공약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떻게 보면은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왜 또 거부를 했지 하는 시 내부 반응에서도 약간의 갈리는 분위기는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SA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충남도가 있고요. 뭐 서울시, 경기도, 전남, 경북, 경남이 있습니다. 예. 그게 공식적으로 함께 행동하자는 게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사석에서 된 걸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쪽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이제 쏙 빠져나가고 대전시만 이렇게 홀로 D등을 받게 되는 건데 우리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약 이행률. 이게 결과를 놓고 잘했네, 뭐 어느 정도 했네 이거 평가한 게 아닙니다. 공약 이행에 대한 노력, 그러니까 최소한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한 거거든요.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업들 그렇다면 재정 설계 등의 뭐 이행 계획이 어떻게 세워져 있고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우리가 이걸 짚어보면 이 논란을 또 한편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공약 이행률 자체가 미진하다고 해서 뭐 사업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공약 이행을 위한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채비를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평가를 내리겠다는 건데 실제 이장우 시장의 이 10대 핵심 공약만 보더라도 이 도시철도 3호선 건설이나 제2 외곽도로 뭐 순환도로 건설 등만 해도 이 4조가 넘는 예산이 드는 각각 4조가 넘는 정말 큰 사업입니다. 네. 또한 뭐 이제 산업용지 500만 평 확보나 호남고속도로 지하와 뭐 기업 금융 중심 지역은행 설립 등 이 아직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 사실 기자들도 일일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검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필요했을 텐데 이번에 거부한 사태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정말 이 많은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들인데 오랜 기간 이 대전시를 출입하면서 취재했던 기자들도 아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이 공약을 어떻게 실행을 하겠는가라고 해서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구체적인 게 나온 게 없다라는 정도의 수준이기 그냥 때문에 민간 투자를 네. 받아서 그렇습니다. 네. 하면 된다. 약간 좀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단계들의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각각의 사업들 좀 구체적으로 방탄 기자단이 짚어주신다면요. 저는 보문산 개발에 관심이 많은데 일단 이장훈 시장은 보문산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이라는 공약을 내세운 바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산 확보입니다. 이 보문산 사업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라면 민간 유치를 통해서 3천억 가량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거든요. 하지만 이 발표가 작년에 난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금 민간 자본을 어떻게 유치하고 있는지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실제 취재를 지금 이 방송에 들어오기 전까지 해봤을 때도 준비하고 있다라는 답변만 돌아오고 있거든요. 과연 정말 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브리핑도 없고 과연 민간 자본을 어떻게 유치를 하고 있는지 특히나 이 대전시는 민간 자본 유치하는 데서 그동안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대전시거든요. 앞서서 역세권 개발 사업에도 이 외부 민간 유치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차례 또 공모가 지연된 적도 있었고 앞으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면 기자는 어떤 공약 사업 짚어주실까요? 일단은 사업 예산 규모가 좀 큰 거 위주로 보면요. 지금 대전권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을 공약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가 4조가 넘는데요. 대전 인근의 세종과 옥천, 보은, 계룡, 금산 이 대전 외에 있는 지역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대 SOC 사업을 추진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업이 타당성 용역 추진을 해서 지금 민자 유치 가능성을 검토한다 정도로 민자 유치를 예산을 끌어들인다라고 한 상태 정도입니다. 나라에서 나라 돈 좀 주세요라고 했는데 안 되면 민간 투자 유치하면 되지요. 이거 말고 사실상 우리가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호국보훈파크라고 해서 국립대전 현충원 인근에 여러 시설들을 넣어서 호국보훈파크를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지금 구체적으로 뭐가 진행이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을 했고 관계부처인 국가보훈처 등과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그 서해 수호의 날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전 현충원에 왔는데 그 자리에서 이장훈 시장이 지금 여기 호국보훈파크 우리 하려고 한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업이 진행되기 위한 행정적 절차도 있지만 약간 이장훈 시장이 되게 정치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라는 거를 어필한 거 아니었나라고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물밑에서 이게 좀 활발하게 이 사업들이 부디 잘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 당연히 이제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대전시가 앞으로 이러한 여러 논란들 앞으로도 이제 계속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또 시민들을 설득해 가야 한다라고 방탄기자단은 보시나요? 일단 제 생각으로는 그 이장훈 시장이나 대전시의 이 주장에 대해서 전혀 틀리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 좀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이나 이 평가가 공개가 되고 이후에 해명하는 방식 뭐 이런 대응의 방식이나 사실 이런 문제를 시민들이 보기엔 과연 납득이 될 수 있을지라는 의문이 들고 있고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공약에 대해 뚜렷하게 밝히지 못한다면 이러한 기관으로부터라도 좀 떳떳하게 공약 준비 사항을 평가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평가 논란이 뭐 지역의 정치권까지 확대가 돼서 뭐 이장훈 시장이 민주당 돈봉투당 아니냐 본질을 벗어난 정치 정쟁화를까지 이어지는 양상인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이미 이번 평가는 거부를 했고 앞으로 뭐 공약에 대해서 잘 진행을 하고 투명하게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 그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마약 음료 시음회가 있어서 정말 큰 충격을 우리 사회에 던졌는데 지역에서도 마약 관련 사고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요? 이 마약 범죄가 사실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요즘은 충청권의 마약 범죄 현황만 보더라도 2022년에 이제 1,560여 명이 마약 사범에 걸렸는데 직전 연도보다 한 260여 명이 더 이렇게 증가가 된 상황이거든요.
또 전국에서 마약류 사범들만 보더라도 대전과 충남, 충북의 비율이 8.5%의 수준을 보이면서 사실 서울, 인천, 경기보다 낮지만 대구, 경북이나 광주, 전남, 전북보다는 높은 실정으로 충청권에 좀 마약 사범이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고 있는 점을 대구, 보고 경북이나 광주, 전남북보다 대전, 충남북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군요. 이제 기사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깜짝 놀라고 이제 멀게만 느껴지지는 않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는 지역에 있는 그 외국인 클럽,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전용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클럽이라는데 마약을 투약하다 적발이 된 사건도 있었어요. 네,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한 베트남 전용 클럽이었는데요. 불법 체류자들이 야바라는 그 마약성 약물을 투약하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충청권에도 지금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좀 마약이 좀 성행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농어촌 많습니다. 지역도 그렇고 네. 공단 지역도 그렇고 네, 상당히 네. 많이 좀 들어와 있다라는 건데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마약 그 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요? 대전 경찰청 마약수사대를 좀 취재를 했는데 인력이 굉장히 적습니다. 2개 팀으로 운영이 되는데 팀의 팀장 포함해서 한 4명 정도 되는데요. 보통 경찰들은 팀 단위로 수사를 하고요. 예. 또 마약 수사는 그 특성상 오랜 시간 조사를 하고 그 피의자를 쫓아야 되는 그 조사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그때 취재를 할 때도 어제 새벽까지 검거하느라 잠을 못 잤다라고 하면서 되게 그 없는 인력을 쪼개가면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전국 4대 경찰청에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꾸렸는데 검찰 단위에서도 대전지검은 포함이 되지 않았고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에서도 대전은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네, 상대적으로 대전도 그렇게 안전지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조금 그 핵심에서는 조금 물러나 있다. 그리고 수사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마약류 사범이 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 예방을 위한 수사 인력도 분명히 좀 확충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가 취재했을 때 당시에 경찰이 했던 얘기가 이게 되게 교육이 엄청 중요하다. 마약이 이렇게 위험한 거고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는 게 사실 지금 마약 예방 교육이 되게 부족하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 그 취재진에서도 이 선화동 사건뿐만 아니라 좀 위장을 통해서 이런 현장을 직접적으로 가보고도 느낀 점이 참 많다고 하는데요. 공개도 되지 않고 지금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려진 부분도 되게 많다고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취재진마저.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예방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수사 확충 등 이런 인력 지원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자, 방탄기자단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전국 지자체 공약 실천 평가 결과와 관련된 대전시와의 논란 그리고 충청권에 늘어나는 이 마약 범죄 문제 등을 짚어봤습니다. 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중도일보 임효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에 대해서는 오늘 끝곡 제스 글린의 Take Me Home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명훈이었습니다. Where to start? Angle of confusion, roads that go nowhere. I know there's somewhere better, 'cause you always take me there. Came to you with a broken faith, gave me more than a hand to hold. Caught before I hit the ground. Tell me I'm safe, you've got me now. Would you take the wheel if I lose control? If I'm lying here, will you take me home? Could you take care of a broken soul? Will you hold me now? Or will you take m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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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d a gun to my head, count 1, 2, 3. If it helps me walk away, then it's what